조용한 밤입니다. 세상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은 지금 혼자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생각과 함께 계신가요? 이곳은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지쳤을 때, 무언가를 놓고 싶을 때, 말 대신 잠시 조용히 앉아 듣고 싶을 때, 그런 순간을 위해 준비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밤 붓다의 지혜와 선의 침묵 속에서 고요히 길을 걷습니다. 바람소리처럼 잔잔하게, 낙엽처럼 가볍게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건넵니다. 지금부터 5편의 선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치유의 씨앗들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울지 않는 아이와 오래된 종소리. 두 번째 이야기, 피지 않는 꽃도 봄을 기다린다. 세 번째 이야기, 나뭇잎은 바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참새가 노래할 때 이유를 묻는 이는 없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숨결이라도 머문다면 선사의 이야기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을 조용히 오래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울지 않았던 그 아이의 마음에 종소리가 닿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야기 1. 울지 않는 아이와 오래된 종소리. 억눌린 감정과 눈물의 해방에 대한 선이야기. 배경, 깊은 산속 작은 암자, 이른 새벽, 안개 사이로 들리는 종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 아이는 울지 않았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구도 그의 울음을 들은 적이 없었다. 3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고 5살에는 고아원에서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다. 입양을 가고 또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조용하니까 착한 애야. 감정 기복이 없어 예쁜 애.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는가? 아이의 눈동자는 항상 말랐고 표정은 없었다. 말 대신 침묵이 몸에 붙어 있었다. 그런 아이를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데려갔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위치한 작은 암자.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곳이었다. 스님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름도, 과거도, 부모도. 그저 아침이면 함께 밥을 짓고 저녁이면 함께 마당을 쓸었다. 그리고 새벽이면 텅. 암자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종소리가 어김없이 퍼졌다. 바람은 그 종소리를 타고 숲을 건넜고 아이는 매일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처음으로 스님에게 말을 걸었다. 스님, 왜 종을 치세요? 스님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깨우기 위해서란다. 여기엔 저밖에 없는데요. 스님은 종을 한 번 더 울리며 말했다. 이 종소리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부르는 거란다. 무슨 마음이요? 스님은 아이를 향해 다가가 앉았다. 울지 않았던 그 마음, 소리 없이 갇혀있던 감정들, 스스로도 모른 채 닫아버린 문. 종은 그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거란다. 아이의 얼굴엔 변화가 없었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종소리는 계속 울렸다. 텅, 텅. 어느 겨울밤이었다. 첫눈이 내리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한 밤. 스님은 혼자 마당을 쓸고 있었고 아이는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텅. 갑자기 아이가 눈을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점점 커졌다. 숨죽인 울음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울었다. 그 울음은
참기 위한 울음이 아니었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울음도 아니었다. 그건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는 울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아이의 울음이었다. 스님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손을 뻗어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어떤 말도 없었다. 그저 침묵과 온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웠다. 그날 새벽 종소리는 더 깊고 더 부드럽게 울렸다. 선문답의 이야기.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아무 말 없이 큰 종을 올렸다. 텅. 무엇을 느끼느냐? 그냥 소리일 뿐인데 어딘가 가슴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울리면 비로소 괴로움은 머물지 못한다. 철학적 해석. 우리는 흔히 눈물을 감정의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눈물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고통이 소리로, 물기로, 진실로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묻혀있던 삶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았던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묻어버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것으로 그 감정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적 분석. 심리학에서 감정 억압은 어린 시절 외상 경험의 대표적인 반응 중 하나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무감각함, 무표정, 대인 기피, 수면 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 쌓이고 응축되어 결국 폭발하거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닌 내면에서 잠재되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감정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마주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존재입니다. 치유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며 조용한 수용과 기다림 속에서 깊어집니다. 마무리. 당신을 위한 질문과 명상.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나요? 그 울음은 억눌린 감정이었나요? 아니면 해방이었나요? 당신 안에도 아직 울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오늘 밤 작은 종소리를 들려주세요. 말 없이, 억지 없이, 다만 이제는 괜찮아 라고 속삭이듯. 붓다의 말씀. 마음은 다가오되 붙잡지 않고 감정은 지나가되 저항하지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그 순간 고통은 떠나간다. 수타니 파타. 오늘의 명상 제안.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억눌렀는가? 그 감정에게 지금 조용히 말 걸어줄 수 있을까? 조용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지 못한 종소리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이야기 2편으로 이어집니다. 피지 않는 꽃도 봄을 기다린다. 희망 없는 마음을 위한 조용한 자비의 이야기. 이야기 2. 피지 않는 꽃도 봄을 기다린다. 희망 없는 마음을 위한 조용한 자비의 이야기. 배경, 늦겨울 산사, 옅은 안개와 말없이 흘러가는 구름, 멀리서 들리는 풍경 소리, 찻잔 위로 퍼지는 따뜻한 김. 혜정은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에게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믿기 시작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체질, 유난히 잦은 병치레, 어린 시절엔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였고 그림을 그리면 재능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뭘 하든 평범 이하라고 느끼며 자랐다. 가장 아팠던 건 엄마의 말이었다. 너는 남들처럼 잘나지 않았으니까 조심해. 기대하지 마. 혜정은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를 좋아해도 표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앞에 나서지 않고 늘 그림자처럼 뒤에 머물렀다. 그것이 편하고 안전했다. 30이 넘어가던 겨울, 회사 생활에 지쳐 잠시 쉰다는 마음으로 떠난 여행 중 우연히 작은 절을 찾았다. 산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 절은 간판도 없고 안내문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닌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장소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흰 수염의 노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겨울이 길지요. 마음도 춥습니까?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아무리 해도 피지 않아요. 꽃이 핀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스님은 작은 화분을 가리켰다. 그 안엔 흙뿐이었고 식물이라 부를 만한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이 흙 어떻게 보입니까? 죽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아주 조용히 일어나고 있답니다. 혜정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 따뜻함이 입을 지나 목을 통과해 가슴에 닿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도 그래요. 겉으로 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선문답의 이야기.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 눈으로 덮인 땅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이 안에 씨앗이 묻혀 있다. 눈이 덮여 있고 땅은 얼었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봄이 오면 눈은 녹고 땅은 숨을 쉬고 씨앗은 틈새를 뚫고 고개를 내밀게 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피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단지 봄을 기다리는 중일 뿐이다. 철학적 성찰. 현대사회는 성과와 가시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눈에 띄지 않으면 뒤처졌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선은 말합니다. 피는 것만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겨울에 핀 꽃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늦여름에 피며 어떤 이는 아주 천천히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법입니다. 혜정은 늘 조급했습니다. 남들은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는데 자신은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도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고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제야 봄을 향해 시선을 돌릴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적 통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반복해서 무능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는 주로 어린 시절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반복된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넌 안 돼. 넌 왜 항상 그래? 넌 남들보다 느려. 이러한 메시지는 아이의 내면에 나는 실패자다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된 언어일 뿐입니다. 치유는 그 언어를 새로 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오래된 내면의 대사를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 말하듯 변화는 점진적이며 잠재의식은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한 공간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암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혜정은 처음으로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는 허락을 자신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당신을 위한 묵상과 질문.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이미 피어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 차가운 땅 속에 머물고 있나요?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겨울에도 봄은 오고 있으니까요.
피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오늘 밤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괜찮아. 나는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다. 내 안의 봄은 천천히 오고 있다. 붓다의 말씀. 성숙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익어간다. 세월이 그것을 데려오고 바람이 그것을 흔들며 자연은 모든 것에 때를 허락한다. 법구경. 오늘의 명상 제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 씨앗이 싹트고 그 싹이 잎이 되고 잎이 결국 꽃이 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나는 봄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나뭇잎은 바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와 흘려보냄에 대한 선의 지혜. 이야기 3. 나뭇잎은 바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와 흘려보냄에 대한 선의의 지혜. 배경, 늦가을 숲속,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는 산사마당. 진우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형이었다. 어릴 적 진우는 늘 형의 그림자 뒤에 있었다. 형은 잘났고 칭찬을 받았고 무엇이든 먼저였으며 무엇이든 가졌다. 그러다 형은 20살 무렵 집을 나갔다.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오랫동안 소식도 없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형은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진우의 몫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진우는 병실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바로 그날 형이 불쑥 나타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익숙하게 가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손님들을 맞으며 마치 장남의 역할을 해냈다. 진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몇 년간 안고 살아온 모든 무게는 형에게는 아무런 책임감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에 단단한 분노를 묻었다. 형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분노는 처음엔 정당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의 정체성이 되었다. 분노는 그에게 방향과 이유를 주었고 자신을 버틴다는 착각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일상을 벗어나 찾은 산사에서 진우는 우연히 노스님과 마주하게 되었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군요. 스님의 말에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거운 법이지요. 스님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바라보았다. 나뭇잎을 보면 우리는 그저 가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잎들 하나하나는 바람과 비, 태양, 계절을 품고 떨어진 것입니다. 진우는 그 말이 형을 떠올리게 해서 불편했다. 전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했고 너무 오래 외면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분노 많이 힘들었겠군요. 하지만 혹시 그 무게를 손에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절 뒤편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바람이 스치고 그는 문득 멈춰섰다. 나뭇잎은 바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낮에 스님의 말이 마음에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내가 미워했던 건 형이 아니라 형을 이해하지 못한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몇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분노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선문답 이야기.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누군가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스승은 손에 돌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돌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거라. 제자는 하루가 지나자 지쳐 쓰러졌다. 스승님, 너무 무겁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그렇지. 그런데 너는 너 의지로 이 돌을 계속 쥐고 있었단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 같잖아요. 아니란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쭉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세요. 철학적 성찰. 우리는 상처받은 기억을 정당화하고 분노를 정의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분노는 결국 자신을 좀먹는 독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의 분리이며 자신의 감정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진우는 그날 밤 형을 완전히 이해한 것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감정을 품고 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충분히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심리학적 분석. 트라우마와 분노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며 경계와 방어의 습관을 만듭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항상 위험에 반응하게 되고 결국 피로, 불면, 무기력, 우울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살아남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생존보다 삶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용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스님의 존재는 진우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안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이제는 괜찮다는 속삭이듯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마무리. 당신을 위한 묵상과 질문.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그 감정이 너무 오래되어 이젠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나요? 오늘 밤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무게를 계속 들고 가야만 할까? 그리고 조용히 손을 펴보세요. 바람에 실려 흘러가는 낙엽처럼 그 감정도 흘러갈 수 있음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붓다의 말씀. 원망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다치는 건 언제나 그 숯을 쥔 자신이다. 법구경. 오늘의 명상 제안. 오늘 하루 당신을 가장 괴롭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이 감정을 흘려보낸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감정을 천천히 놓아보세요. 낙엽이 바람을 탓하지 않듯 당신도 더 이상 그 감정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후회와 과거에 머문 마음을 위한 선의 안내. 이야기 4. 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과거에 머문 마음을 위한 선의 안내. 배경, 흐르는 강가, 저녁 노을이 물 위를 비추고 있음. 나뭇가지에 걸린 낙엽,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새의 울음. 미연은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세상은 매일같이 앞으로 흐르는데 그녀의 마음은 항상 그때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직장을 잃고 사랑을 놓쳤으며 가족과의 오해로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일이 모두 지나갔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다. 이제 잊어. 그냥 털어버려. 하지만 미연에게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는 상처였고 잠깐만 조용해지면 다시 고개를 들며 속삭였다. 넌 그때부터 잘못됐어.
지금 이 불행은 다 그 선택 때문이야. 그 목소리는 밤이면 더 또렷해졌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미연은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강가 옆에 자리한 조그마한 선원, 천원을 찾게 되었다. 그곳의 스님은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다.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중 미연은 털어놓듯 말했다. 저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보다 그때를 더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해요. 스님은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도 미연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지금을 만든 거잖아요. 그때로 돌아가 바꾸고 싶어요.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강물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이지요. 과거에 서 있으면 강은 계속 나를 떠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때만 강의 흐름을 함께 느낄 수 있지요. 그날 밤, 미연은 혼자 강가를 걸었다. 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표면 위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강물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거꾸로 걸어가려 애썼다. 선문답 이야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매일 괴롭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 숨이 막힙니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다. 이 강을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마음속에서 그 강을 되돌리려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저 물 흐름을 바라보거라. 바라보다 보면 너도 흐르기 시작한다. 철학적 성찰.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건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의 가르침은 반호합니다. 지나간 것은 헛개비이다. 헛개비는 존재하지 않지만 두려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허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심리학적 통찰.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는 우울과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운 장면을 되풀이해 떠올리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이것은 뇌의 회로가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진짜라서가 아니라 그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라는 닫힘입니다.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찻잔의 따뜻함, 지금 이 강물의 흐름. 미연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작은 노트를 펴고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이 흐름 위에 서 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조금씩 그녀의 삶을 바꾸어 갔다. 마무리. 당신을 위한 묵상과 질문. 당신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나요? 혹시 아직도 과거의 한 장면에서 멈춰 서 있는 건 아닌가요? 그 기억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흐름에서 발을 빼고 지금 이 순간 위에 서보세요. 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지만 당신은 지금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말씀.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바라보라. 그곳에 해탈의 길이 있다. 중하함경. 오늘의 명상 제안. 오늘 하루의 끝에서 다음의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과거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흐름을 따라 숨쉬고 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속삭여 주세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참새가 노래할 때 이유를 묻는 이는 없다. 비교와 자기 비하로부터 벗어나는 선의 가르침. 이야기 5. 참새가 노래할 때 이유를 묻는 이는 없다. 비교와 자기 비하로부터 벗어나는 선의 가르침. 배경, 이른 아침, 안개가 가득한 숲속, 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 멀리서 뻗어나오는 햇살 한 줄기, 절마당엔 김이 오르는 찻장과 나무 빗자루. 정우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유머도 없었으며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중학교 때는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직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로 끊임없이 평가되었다. 정우는 점점 자기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엔 항상 같은 문장이 떠돌았다. 나는 이상하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그의 내면은 항상 무거운 회색 구름 속에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부러워했다. 말을 잘하는 동료, 유쾌한 친구, 리더십 있는 상사. 그들은 모두 자신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마음에 이끌려 찾아간 산사에서 그는 조용한 새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새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귀고 있었고, 특히 참새 한 마리가 유독 들떠 보였다. 그 옆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스님이 말했다. 참새가 오늘따라 기운이 넘치네요. 정우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렇게 떠들면 피곤하지도 않나요? 스님은 쓸던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저 아이는 지금 존재 그대로를 노래하고 있는 거랍니다. 정우는 잠시 멈칫했다. 존재 그대로요? 그래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언가 이룩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지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존재만으로 괜찮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깎아내렸다. 그런데 스님,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느리고 눈치도 없고 뭔가 모자란 사람 같아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생각이 진실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참새 소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참새가 노래할 때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지요. 왜냐고요? 그건 존재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정훈의 가슴속 깊은 곳, 닫혀있던 창문을 살짝 열어주는 손길 같았다. 선문답 이야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늘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위축되고 어디서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없이 숲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각각 다른 나무들을 가리켰다. 이 나무는 크고 저 나무는 작지. 이건 곧고 저건 구부러졌어.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나무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지. 왜냐하면 나무는 그저 자라난 대로 존재할 뿐이니까. 철학적 성찰. 우리는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는 판단을 낳고, 판단은 분리를 만들며, 그 분리는 고립을 낳습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미 완전하다. 존재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소나무가 벚나무보다 못하지 않고 비둘기가 참새보다 열등하지 않듯 사람 또한 비교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정훈이 괴로웠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항상 결핍된 존재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존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심리학적 통찰. 자기 비하는 보통 조건부 사랑의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어릴 적 착해야 예뻐, 성적이 좋아야 칭찬받는다는 말들 속에서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배웁니다. 이러한 사고는 성인이 되어도 남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강조합니다. 진정한 자기 수용은 평가 없이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정우는 스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 평가 없는 시선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엔 조용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마무리. 당신을 위한 묵상과 질문.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그 비교가 당신의 숨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오늘 아침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노래는 성공해서 부르는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어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의 말씀. 자기를 아끼는 이는 자기를 꾸짖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길이다. 법구경. 오늘의 명상 제안. 조용한 곳에서 앉아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나로서 살아간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나에게 미소 지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부서진 그릇에 비친 달빛, 상처난 마음을 위한 자비의 선 이야기. 물 흐르듯 5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어딘가에 조금의 울림이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충분했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 당신의 내면이 잠시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에서 당신만의 장면, 당신만의 문장, 혹은 당신만의 상처가 떠오르셨다면 그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는 함께 따뜻한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치유의 길을 더 멀리, 더 깊이 이어가게 하는 고요한 응원의 손길입니다. 선사의 이야기와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당신의 숨결과 마주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평안히 머무르기를 바랍니다.